맛을 찾고 그다음에 건강을 찾고 내 몸에 뭐가 좋을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부나 생산이나 뭐 식품업계를 믿고 따르면 되고, 식품업계에서는 진짜 내가 먹는 식품을 잘 만들어내겠다. 식품,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사회도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소비자들의 그런 안전, 안심에 대한 눈높이는 가장 높은 상태예요.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새로운 일상에 맞춘 먹거리 안전망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필수적인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품은 입는 옷과 또 머무는 집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내 옷이 있고 집은 내 집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품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보통은 부르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음식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국가가 먹거리의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 식품 안전망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시대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는 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배를 골치 않게 만드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었고, 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불균형, 뭐가 모자라서 병이 생길까 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이렇게 건강에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기업들도 뭐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지금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고 있고, 또 정부도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그런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그런 안전, 안심에 대한 눈높이는 가장 높은 상태예요. 이런 새로운 일상은 식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직접 조리를 하던 방식에서 간편식을 선호하고,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또 급식과 외식을 선호하는 식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생활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해서 원재료를 구입한 다음에 가정에서 조리해서 같이 식사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현재는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죠. 외식이 많이 증가가 되고 배달 음식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바뀐 데다가, 식품회사에 생산된 밀키트라든지 간편식을 구입한 다음에 가정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품을 영양이나 양적 이런 걸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식품을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안전한 식품 이런 거에 훨씬 더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합니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 위해 요인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식생활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회 문제로 커져서 정부에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식품의 생산, 수입, 소비까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위해서 촘촘한 국가 식생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내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먹거리 안전권인데요.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 요인들을 관리,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는 농약이나 동물의약품 등의 잔류검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농수산물에 유통되기 전에 신속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위해한 식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단계에선 방사능 검사와 해외 직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이외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매 건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수입식품 검사소. 이곳에선 매일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과 검사 기능 강화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건수는 조금 유동적인데 보통 10건 내외로 신고가 되고요. 물량으로 따지면 총 한 10톤에서 50톤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일단 그 활수산물이 입항이 돼서 여기 장치장에 반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입 신고 접수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 검체 채취를 해서 이제 저희 실험실로 운반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곳 통영 검사소에서는 주로 일본산 활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함께 잔류동물 의약품과 중금속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계에서부터 전량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수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수입 금지 대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5개 현 27개 품목, 그리고 수산물은 8개 현 모든 품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 있는 각 지방청에는 지방청마다 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계로 세슘, 요오드 등 감마 핵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 방사능 기준, 이게 한 100 베크렐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미량이라도 이제 검출이 되면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그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수입 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과 새벽 배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품이나 용기에 대한 안전 검증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그 식품의 유통 소비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하고, 배달 또 운송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또한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이런 식품에 대한 구매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한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단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식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주문과 배달 판매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런 식품들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어서 안전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식약처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음식을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다소비 배달 음식으로 족발이나 보쌈, 치킨, 피자 등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조업체에 직접 현장 검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식약처 혼자만 하기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외식 관련 협회라던가 프랜차이즈 업체라던가 또는 그 배달 앱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새벽 배송과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새벽 배송의 경우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배송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농산물 물류센터에 직접 현장 분석 센터를 설치를 해서 당일날 농산물이 검사가 되고 배송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농산물 물류센터 모든 곳에 현장 검사센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이 현장센터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에 관해서는 해외 직구 또한 매년 굉장히 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2,669만 건이나 해외에서 직구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직거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해외 직구되는 그런 식품 중에서 위해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우려가 되는 식품들은 직접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 나라의 올바로라는 코너를 열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구를 많이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식품 안전 나라의 올바로 코너를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직구는 수입되는 것이라서 관세청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세청과 또 이 해외 직구가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위해성이 있는 식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다 견고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항상 수입될 때마다 매번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전량 폐기하거나 아니면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미량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론튬 같은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국내 반입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단체 급식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치원과 학교, 기업, 병원 등 생애 주기와 밀접한 핵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국민 식생활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직장에 다니는 성인까지 우리는 매일 급식을 먹습니다. 국민이 매일 먹는 급식에 대해서 국가가 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만성질환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두 번째는 식생활 건강권입니다. 매일 먹는 급식과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가 관리 확대하는 건데요. 급식 관리 체계의 재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 안전 영양관리 체계 재설계는
이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위해 제공하는 급식, 그리고 군인들이 먹는 급식이 그 제공되는 형태나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식단, 그리고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장소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안전 체계를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나 특성에 맞게 영양도 균형 잡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소의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은 수레방문 지도, 그리고 영양, 위생, 교육이 있겠습니다. 수레방문 지도는 가서 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헬스업의 CCP 상황에 따라서 위생 점검 후 부족한 점을 또 피드백 해줌으로 해서 위생이 좋아지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겠죠. 식단은 31종의 식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대상별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위생 교육은 물론 주방 위생 점검과 부족한 식단까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 나갔을 때도 김치 같은 거 많이 잘 먹어줬고요. 직접적으로 와셔서 컨설팅 해주시기 때문에 평상시도 잘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더 체계화시켜서 지속화시키는데 저희도 도움이 되고 아마 많은 기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체계 재설계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급식 위생 관리 개선과 센터 지원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건강이 결국은 80 이상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건강 위생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고민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7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급식지원 특별법도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혜택도 지원될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서 칼로리 계산하시고 그래서 건강적으로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일단 균형이 맞는 그 식단을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급식의 안전 영양 체계가 바로 서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급식을 접하시든 안전하고 본인의 영양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는 모든 사회 취약계층이 다 포함이 돼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의 식생활 건강권 주요 내용 가운데 급식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맞춤형 메디푸드와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를 위한 기반 확립입니다. 최근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인데요. 국내는 대략 한 대체육이 한 300억 정도 시장 규모인데 매년 10% 이상씩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해외는 지금 1조 이상의 시장분입니다. 급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원료 예를 들어서 두부를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거나 혹은 버섯을 가지고 대체육을 만들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친환경이 좀 가까운 곤충 단백질로 대체육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식성에 맞게 혹은 다양한 HMR 제품군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제품들이 메뉴들이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질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건강권 주요 내용 네 번째는 바로 소비기한과 디지털 점자 표시 등의 선택권 보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8년 된 유통기한 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턴 식품의 안전도를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 기간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은 식품의 수명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팔지 못할 뿐이지 수명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수명이 있듯이 식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식품을 취급했을 때 식품의 변질 또는 부패 등과 같은 기호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없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식품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을 부패 및 변질이 시작되는 기한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감소되고 공급자 측면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과 소각, 매립 등의 폐기 비용의 부담이 감소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 소비기한 연구센터에는 소비기한 설정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지표별 품질 변화를 통해 권장 소비기간을 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 변화를 일으키는 품질 지표로는 세균, 대장균군과 같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학적인 지표가 있고 수분활성도, pH, 산가나 산도 등의 이화학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층분리, 부서짐, 이미치 등 관능적 지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품질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표기 보관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안전계수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운반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상온에 노출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소비기한이 잡히긴 하는데요. 카트에 싣고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동차에 넣고 온다든지,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 테이블 위에 방치했다가 나중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소비자들이 주의한다면 소비기한까지는 전혀 품질과 안전면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식생활과 맞닿아 있는 건강권.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이제 식품의 날짜로 표시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 하고 물으신다면 사실 식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유통기한에 비해서 한 30% 정도 소비기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림빵을 예를 들면 크림빵의 유통기한은 7일인데 소비기한은 1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먹어도 안전한 것을 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은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그 소비기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는 SNS라던가 유튜브, 그리고 KTX 역이라던가 또 전광판이라던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소비기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썹은 무엇을 말하냐면 식품이 원재료에서 제조되고 가공되고 유통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썹도 스마트 해썹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식약처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썹이라는 것은 중요한 공정에 대한 것을 기존에는 손으로 기록했던 것을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자동 기록하고 자동 저장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공장에서 빵을 만들 때 기존의 해썹 공정으로는 빵을 만들 때 중요한 굽는 시간이라든가 굽는 온도를 손으로 일일이 그것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해썹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이제 기록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빵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동 기록을 찾아봄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해썹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안전인증원에서는 스마트 해썹에 관심 있는 그런 회사 직원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또 조그만 스마트 해썹의 모형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실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스마트 해썹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푸드는 소화를 하기 어려운 환자라던가 또는 특정 영양소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조된 의료용 식품을 의미합니다. 의료용 식품을 현재 식약처에서는 암 환자용, 신장 질환자용 또는 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용 등으로 7가지에 대해서 7가지 질환의 환자들에게 그 제조되는 식품의 구성 성분이라든가 함량들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메디푸드를 만들 때 식약처의 제조 기준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동일한 조성과 동일한 함량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별도로 들여야 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메디푸드를 앞으로도 고혈압 환자용 식품 또는 폐질환 환자용 식품, 염증성 환자용 식품으로 계속 확대해서 제조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국민들이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시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개인에 대한 어떤 건강 상태라던가 특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먹고 싶다. 그런 사회적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약사나 영양사 등의 건강 상담사 분이 개인의 식습관 또는 특정한 건강 상태 등을 상담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건강 기능 성분들이 조합되면 좋겠다 해서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들고 또 보통 건강 기능 식품이 굉장히 한 번에 먹기가 불편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에 먹기 좋은 양으로 소분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이 본인이 당뇨가 좀 있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뭐 맞춤형 메디푸드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족 중에 뭐 당뇨인 병력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당뇨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좀 조합을 해달라라고 상담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약사나 그런 건강상담사분은 그러한 성분들을 알아서 좀 조합을 해서 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전국에 95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좀 더 품질이 좋고 위생적인 그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해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독성을 거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까지를 보는 것이 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3번째는 건강 위해 요인 통합 관리입니다. 식품을 먹고 마시고 화장품을 바르고 위생용품과 같은 각종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렇게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성 연구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해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양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위해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험, 뭐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양을 미리 확인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았던 그 안전한 양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일상의 식품, 생활용품부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건강 유해 여부를 이제 정부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위해성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유해물질 총량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해 위해성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런 과학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해 평가 과정이 없으면 소비자에게도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생산자에게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해 평가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통합 위해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식품에서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숨 쉴 때, 화장품 바를 때, 목욕할 때 온갖 것에서 다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한번 평가해보자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와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소비자를 위해서는 꼭 그 방향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통합 위해성 평가의 중장기 목표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 위해 요인 통합 관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 그리고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를 정책을 변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서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하면 우리 식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 영역에서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윤리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그런 제품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합평가와 예방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 위해 요인 통합관리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디옥신 같은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에서의 위해성 평가는 제품만 중심으로 위해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에 얼마나 위해한지 그것을 보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식품 또는 제품들을 먹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러한 유해 성분들을 통합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아직 그런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식품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바로 통합 위해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위해성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유해 물질의 총량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 위해성 평가에서는 우선 우리 몸에 쌓였을 때 해를 미치는 유해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차적으로 이런 유해 물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제품들에 이런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이 통합 위해성 평가 1차 기본 계획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기간에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 총량을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들에서 이 유해 물질을 어떻게 감소시키면 될지 그러한 관리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 협회들에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제품들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다소비 제품인지 우선 그것들을 또 파악을 해서 유해 물질들의 종류를 선정하고 또 다소비 제품을 선정해서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제품들만 우리가 그 유해 물질 관리를 해왔는데 총량으로 해서 다소비 제품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정말 위해성 있는 제품인지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도 파악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제품을 어떻게 하면 유해 물질을
낮출 수 있을지도 더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쓸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와 정보 공유를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식주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먹거리를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산업계에서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푸드테크 같은 그런 신기술은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는 그러한 기술로서 K푸드가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먹거리가 안전한 그런 안전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또 이 미래를 여는 새 길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K푸드가 미래로 가는, 또 세계로 나가는 그런 국제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인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정책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권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매일 먹는 급식부터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민의 식생활을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향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